하반기에 좀 어떻게 지금 상반기의 상승장이 네. 이어질지 아니면 꺾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안녕하세요.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와, 벌써 2021년 뭐 절반이 훅 가버렸습니다. 자, 연초에 사실 저희가 영상을 찍을 때에도 올해 집을 살지 말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집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반기에는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데 좋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 윤지혜 연구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가 아니라 자주 나와주셔야 됩니다. 워낙에 고급진 분이셔가지고 사실 예. 이 상반기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쵸. 하반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 연구원님이랑 하려고 이 자리에 만났는데 예. 그냥 상반기가 지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상반기에 굵직굵직한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예.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영향을 줬는지 예. 좀 그런 말씀 좀 한번 상반기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2월 4일에 이사 공급 대책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LH 사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시간 순서대로 좀 보시면 작년 12월에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시작을 하죠. 2월 4일에 이제 호기롭게 이사 공급 대책이라는 83만 호를 포함해서 수도권 내에 거의 200만 호에 이르는 그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거는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3월경에 LH 사태가 터지죠. 그래서 이 LH 사태가 터지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뭐 굉장히 큰 손상을 입다 보니까 결국은 변창흠 장관께서는 이제 조기 퇴진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4월 7일에. 그래서 이 이슈와 또 맞물리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 정책이 과연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 재건축 정책들이 온전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그게 정책 신뢰도가 좀 낮아지는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민간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충돌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공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공급이 제때 되겠어? 혹은 재개발 재건축 민간 쪽에서의 개발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움직임들이 생겼고, 거기에 이제 또 불을 지핀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GTX D와 관련된 국가 철도망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진통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이것도 결국은 개발 호재 혹은 교통 호재 이런 부분과 연계돼 있다 보니까 상반기 내내 사실은 시장이 안정될 거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정되지 못하고 상당히 급등세를 보인 상반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있어서 우리 예. 그 오세훈 후보님이 당선이 되시죠. 이번에 서울시의 재개발 6대 규제 완화는 과연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예.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재건축을 이제 기대감이 계속 형성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여러 군데가 묶였잖아요. 뭐 압구정이나 여의도 일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나마 시장을 덜 건드릴 수 있는 재개발 쪽으로 좀 우회를 한 거죠. 그러면서 6대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은 뭐 축약해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축약이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구역 지정할 때 조금 더 원활하게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간 단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서울시 보도자를 보시면 구역 지정까지 5년 정도 걸렸던 부분을 2년여로 한 절반 정도 단축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성 개선과 관련 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개선을 기존에 이제 뭐 7층 이하로 짓게 했던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그 이상으로 이제 확대해서 사업성 개선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이제 이슈는 이런 거예요. 이제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규제 완화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신중하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 두 가지가 좀 충돌을 해요. 신속과 신중이. 근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이슈는 공급을 좀 많이 해달라 이 이슈다 보니까 그 공급을 짜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재개발 쪽으로 갔던 거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유타운의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를 보면 사실 재개발이라고 해서 시장에 막 등락을 유도하지 않는 그런 안정감을 주진 않습니다. 네. 그 지역에 아무래도 개발 호재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보완 장치는 서울시에서 마련을 해놓긴 했어요. 공고일 시점, 지역에 대해서 이제 재개발 구역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권리 산정일을 그때까지 앞당겨서 그때 이후에는 이제 지분 쪼개기라고 하는 그런 형태들을 못하게 막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구역 지정 이후에도 뭔가 시장이 굉장히 요동친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묻겠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비아파트 쪽 거래량도 꽤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아파트 쪽에서의 가격 상승 요인도 분명히 담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상반기는 그렇다고 치고요. 네. 이제 하반기에 대한 시장을 한번 구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싶어요. 제가 봐도. 네. 자, 부동산 시장의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대출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저금리 기조에서 만약에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경우에 예.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부동산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주죠. 주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 금리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상 돈 가치의 하락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 이로 인해서도 주택 시장에 영향이 좀 올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아무래도 뭐 3기 신도시부터 뭐 토지 보상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GTX가 그게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의를 도출해서 금액이 필요한데 예. 이런 돈들이 또 부동산에 저는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 주시면서 다 판단할까요? 예, 하반기에 좀 어떻게 지금 상반기의 상승장이 예. 이어질지 아니면 꺾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은 수급이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쪽에 있는 변수들과 수요 쪽에 있는 변수들을 따로 논아서 보거든요. 보통 그 시장이 안정되려면 공급이 많은 와중에 수요는 이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꺾이거나 마이너스로 가거나 뭐 해서 안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변수들을 좀 보시면 이제 공급 쪽에서 따로 변수를 볼게요. 그러면 올해 이제 6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과세 대상들이 늘었잖아요. 뭐 양도세 중과도 그렇고 뭐 보유세와 관련된 부담도 그렇고 다주택자 관련된 그 시장에 내놓는 물량들이 매물 잠김이라는 현상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반기 들어서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매물이 잠겨 있을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이제 신축 주택과 관련된 거는 입주 물량이잖아요. 그렇죠. 입주 물량도 하반기 혹은 내년, 내후년까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량 면에서 그 부분도 부족하고, 그리고 시장 내에 미분양이 좀 많으면 물량이 그래도 재고가 있다 이렇게 볼 텐데 미분양도 많지 않고,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부분은 보셔야 되는데, 이제 대출 환경을 보시면 물론 이제 하반기 뭐 연말 혹은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현 정부에서 이제 무주택자에 한정해서 대출을 좀 완화해 주려는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정부가 논의하는 대상에서 1가구 1주택자 중심으로는 그래도 좀 규제를 완화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청약 경쟁률도 수요 측면을 좀 대변하는 요인인데, 서울은 100대 1이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요자분들, 그러니까 수요 초과 국면이라는 부분들을 반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제 경제가 지금 올해 이제 기점으로 해서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4% 성장까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는 사실은 인플레이션도 유발을 하지만 실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수요를 또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공급은 줄어드는 와중에 수요는 오히려 점증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반기에도 사실은 상반기에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전국까지 4에서 한 6% 올랐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다. 그럼 누적으로 봤을 때 올해만 10% 이상 오르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예.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서울 같은 경우는요. 예. 사실 서울에 요즘 30평대 이하로 봐서 예. 거의 10억을 넘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반기 예상 상승률은 서울 전체를 평균으로 했을 때는요. 예. 어떻게 될까요? 뭐 상반기보다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매물이 좀 잠겼거든요. 매물이 잠기면서 그 수요 부분은 오히려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 초과 국면 그런 지표들은 사실은 한국 부동산원에 가셔도 수요가 지금 100 이상, 그러니까 100을 초과하는 국면이 나타나면 수요 초과 국면입니다. 그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현재 5월 말까지의 지역별로 가격 상승폭을 보시면 전국이 6%가 올랐고요. 그리고 서울이 4%,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이 9에서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5대 광역시가 한 5%, 지방광역시가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이게 5월 말까지 기준이었으니까 사실은 상반기로 하면 경기도와 인천 권역은 10% 이상 오를 테고요. 서울 쪽은 지금보다 조금 지금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커지다 보니까 5% 이상에서 형성이 될 텐데 하반기에도 이 추세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면 하반기에만 또 최소한 한 3에서 4% 이상 움직이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사실은 가격이 조금 덜 오른 곳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들, 그리고 정부에서 대출 규제의 마지노선으로 삼은 6억 원이나 9억 원이나 혹은 15억 이 구간에서 계속 허들들은 있습니다만 9억 원 이하에 위치한 중저가 아파트들에서는 계속 수요가 유입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지방까지 포함해서 좀 권역별로 하반기 시장을 좀 약간 전망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역별로 보시면 작년에 이제 노도강 금강구가 급등했던 이유랑 진배 없어요. 뭐냐면 서울에서 그래도 싼 거 찾자 해서 우르르 이동하셨거든요. 그게 노도강 금강구였고 이제는 올해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보면 노도강 금강구가 과연 싸냐 이런 의문점이 드신 거예요. 너무 비싸신 거죠. 그래서 노도강 금강구에서 가까운 사실은 금강구에서 가까운 쪽은 광명이다 보니까 광명 쪽은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시흥 쪽으로 가신 거고. 네. 그리고 저기 노도강 쪽에서 가까운 쪽은 의정부잖아요. 그래서 의정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밀려서 그래도 좀 서울 진입하기 좋은 곳들로 가신 거고 일기 신도시에서 가장 저평가됐다고 평가받던 고양시 일대도 최근 들어서 많이 튀죠. 뭐 그렇게 보면 사실 안 오른 지역이 없는 상황인데 이 수요자분들은 사실은 이 안 오른 지역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본인의 자산 여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 지역들을 찾고 계신 거죠.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인천까지 가시는 상황이 된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갑자기 지방에 가셔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기도와 인천권역에서 지금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걸 찾으시는 게 가장 현명해 보이고요. 다만 생활권이 원래 이제 지방 쪽에 계셨으면 그래도 5대 광역시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 다만 특징적인 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구 쪽에서 미분양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대구 전체적으로 원래 한 300가구, 한 150가구였나요? 그 정도 하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한 800가구, 900가구 수준까지 늘었거든요. 서울 관점에서 보면 그냥 한 개 단지 정도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미분양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좀 멀리 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요. 그럼 세종시에 솔직히 좀 관심이 많아요. 아, 저도 많지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르는 것도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도 있고 그래서 세종시가 조금 이렇게 투기 세력과 연관돼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포커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세종시가 하반기에 강보합세다 아니면은 뭐 약보합세다 또는 하락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특정 시장이 1년에 60% 70%가 오르면 그 가격 수준을 소화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한 3년, 4년에 걸쳐서 60%가 오른 게 아니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현 정부 4년 임기 동안 뭐 서울 집값이 100% 올랐다. 뭐 이런 거는 4년 정도 해서 n분의 1 쪼개면 25%씩 올랐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1년 동안 60% 70%가 올랐다? 비정상적인 거죠. 이걸 소화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고요. 못해도 10%에서 한 20% 조정 과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면 올라갔지. 일단은 조정 과정을 좀 거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이제 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작년부터 60% 70% 이미 시세가 오른 걸 보셨으면 일정 수준의 조정도 감내는 하셔야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다만 길게 봐서는 세종시 쪽에서의 개발 호재는 끝난 건 아닙니다. 이슈는 앞으로도 못해도 한 5년여 동안 지속이 될 예정이니까 어느 정도 추세적인 조정 이후에는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할 여지도 있습니다.